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한인회장 선거는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연방 농무부가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유구 한 마리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미국 전역 곳곳의 병원들도 마스크 의무화 방침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오랜 흑인 인권단체가 플로리다주에 대한 여행 경계령을 발표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TV 제조업체가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55인치 TV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한인회장 선거는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오늘 기호 추첨식이 열렸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약속했고 두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식. 후보로 나선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과 김강석 전 KCS 회장, 그리고 찰수윤 전 뉴욕 한인 회장, 김민선 변종덕 전직 회장, 민경원 선관위원장 등이 추첨식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 3월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 뉴욕 한인회가 선거 전면 무효 선언을 한 지 3개월 만에 선거가 재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후보의 기호 추첨이 시작되고 김강석 후보가 기호 1번을, 진강 후보는 기호 2번을 배정받았습니다.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르게 된 뉴욕 한인회장 선거. 두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인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인사에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한인회로, 또 그런 한인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2세들이 책임져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2세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1세분들하고 2세들하고 통합해갖고 같이 힘을 모여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열심히 하게끔 제가 출마를 나왔습니다. 한편 민경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9일 진강선대위 측에서 제기한 김강석 후보의 공탁급 미난 논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관위와 논의된 내용이었고 지난 20일자로 김 후보가 공탁금을 납부하면서 정리된 상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주까지 선거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논의를 거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는 오는 6월 11일에 실시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소재한 도축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농무부가 지난 20일 미국의 정기적인 BSE, 비정형 소해면 상뇌증,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를 검사한 결과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유구 한 마리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는 폐기돼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이나 및 테네시주 내에는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도축장이나 가공장은 없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잠정 조치로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고 인체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밀수된 마약 가운데 특히 미국발 마약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세청이 미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일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세청이 미국발 항공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등 마약류 밀반입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입국 세관에서 신변 검색을 대폭 강화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관세청은 지난 18일 서울 세관에서 전국 세관 마약 조사관 회의를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이 기간 동안 국제우편과 특송, 항공 여행자를 대상으로 적발한 마약 밀수는 총 215건으로 213kg 규모였습니다. 관세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발 건수는 18%, 45건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32%, 52kg이 늘면서 사상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 한 건당 적발 중량도 1.036kg으로 65%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발된 마약의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87kg, 대마가 47kg, 합성대마 18kg,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가 7kg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출발국별 적발 건수는 미국이 65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 중량별로는 태국이 62kg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은 50kg, 23%로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미국발 마약류 가운데는 마리화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특송 화물과 국제우편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여행자 밀수 적발도 전년 같은 기간 27건에서 52건으로 93% 늘고 적발 중량도 3kg에서 48kg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마약 전용 심사대를 신설하고 미국 등 우범국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버핏과 일론 마스크 등 재계 거물들이 잇따라 미중 전쟁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대만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론 마스크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대만 수복 의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시 주석의 이런 의지가 확고하다며 만약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사실상 미중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모든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중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미중 전쟁으로 막대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워렌 버핏도 미중 전쟁을 경고했습니다. 버핏은 최근 대만의 주요 반도체 업체 TSMC의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은 양안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버핏이 운용하고 있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분기 동안 TSMC의 주식을 대거 매각했습니다. 버핏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중 하나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회장 레이 달리오도 미중이 전쟁 직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가장 큰 외국계 펀드를 운영하는 등 40여 년간 꾸준히 중국에 투자해온 중국 전문가인데 최근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양측이 위험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전쟁 직전에 있으며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하고 양국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됐습니다. 미국 전역 곳곳의 병원들도 마스크 의무화 방침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된 가운데 미국 전역 곳곳의 병원들도 마스크 의무화 방침을 중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레곤주와 버지니아주, 미네소타주에 있는 병원과 클리닉 등은 최근 몇 주 사이 환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요구를 중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또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정부는 지난 11일 이미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 당국 등이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철회하고 전염병협회나 공중보건기관들도 비슷한 권장사항을 내놓으면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들이 더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였지만 좌절과 분노의 원인이기도 했다면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호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의사와 전염병 전문가들은 이런 예방조치 완화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조치를 유지해야 앞으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경우에도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나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오랜 흑인 인권단체가 플로리다주에 대한 여행 경계령을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흑인과 유색인종, 성소수자들과 관련해 공공연한 적대 정책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현실을 숙지하라고 권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오랜 흑인 인권단체 NAACP는 다른 두 곳의 대표적 인권단체와 함께 플로리다주의 흑인, 유색인종, 성소수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 정책을 이유로 여행 경계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정책과 플로리다주의 입법을 이유로 들면서 NAACP는 미국 라틴 아메리카 시민연합, 플로리다주의 동성애자 단체인 평등 플로리다와 함께 관광산업이 최대 주력 업종인 플로리다주에 대해서 관광객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의 주정부는 올해 1월 대학 이사회에서 결정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연구과정 신설을 거부한 데 이어서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에 관련한 교육 내용을 불허하는 입법안들을 연이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지난 20일 열린 NAACP 이사회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하고 관광객들이 플로리다주로 여행하기 전에 플로리다주가 아프리카계 미국민과 다른 유색인종들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도를 폄훼하고 축소하며 여러 가지 도전을 겪게 하고 있다는 현실을 숙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어제 아침 디센티스 주지사의 사무실로 보내고 언급을 요청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에 이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떠오르며 이번 주 안에 대통령 경선 후보로 출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손꼽히는 플로리다주는 관광 산업이 최대의 수입원입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플로리다주 여러 도시의 민주당 시장들은 자신들의 도시는 언제라도 다양한 인종과 성격의 관광객을 모두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팬데믹 기간 식당들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되자 식당 앞 도로나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5개 식당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약 12,000개 이상의 식당이 5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뉴욕시 의회가 이를 영구화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8일 뉴욕시 의회는 5개 식당 영구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마조리 벨라스케스 뉴욕시 의원이 5개 식당 영구화 조례안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조례안은 5개 식당에 대한 전문가와 뉴욕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수차례 수정됐고 대부분 합의에 이른 만큼 시의회는 다음 달 표결을 거쳐 5개 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도로변 5개 식당 시설은 4월에서 11월에만 운영하고 보도 카페 시설은 연중 내내 허용하며 5개 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운영하고 뉴욕시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시설 위치나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5개 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에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도 바로 성명을 내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5개 식당 운영으로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지속가능한 5개 식당 프로그램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장 역시 성명에서 합의한 조례안은 식당 업주뿐 아니라 뉴욕 거주자 입장까지 균형을 이룬 조례안이라고 지지했습니다. 뉴저지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이민신분 정보를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에서는 공공기관이 연방 당국에 주민들의 이민신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밸류 액트는 뉴저지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원 명령이나 현행 법규를 들어 요구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이민 신분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많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의료시설이나 도서관, 쉘터 등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제공돼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시민자유연맹 뉴저지 지부에 따르면 아들을 주정부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아버지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구금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트렌튼의 조이사당에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의회 지도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상태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렉 코글린 주 하원 의장실은 이 법안을 알고 있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닉 스쿠타리 주 상원 의장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스타트업 TV 제조업체가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55인치 TV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TV 제조업체 텔리는 최근 사용자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광고를 보여주는 대신 $1,000 상당의 55인치 스마트 4K TV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1단계로 올 여름까지 총 50만 대를 배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텔리가 제공하는 TV는 55인치 스크린 하단 사운드바에 광고용 스마트 스크린이 붙어 있습니다. 텔리는 사용자가 사전 제출한 개인정보와 TV 시청 습관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게 수익 구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전문가들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텔리가 사용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정보 수집 항목이 필요 이상으로 포괄적이고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또 TV는 영상통화와 피트니스 기능을 위한 모션 인식 카메라와 TV를 몇 명이 시청 중인지 감지하는 센서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리는 모든 데이터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 중 개인정보 공유를 더 원치 않으면 TV 사용이 중단되고 TV를 반품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담은 역사박물관이 들어섭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의 1층에 마련되는 박물관은 오늘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김종림 선생, 장인환, 전명훈 의사, 유일한 박사 등 이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에 관해 전시하게 됩니다. 박물관에는 이들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다룬 영상이 가상현실로 제작돼 관람객들이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건물 밖에는 동상도 설치됩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 1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자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할 위험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메타에게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를 더 이상 미국으로 전송하지 말고 이미 보내진 데이터들은 6개월 이내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일랜드가 메타에 부과한 벌금 규모는 EU 회원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디애나주 라프앳에서 3살 어린이가 총을 발사해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 등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저녁 라프앳의 한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3살 배기 아기가 총기에 접근해 2사람을 향해 한 발을 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일리노이주에서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된 20대 남성으로 밝혀져 체포했습니다. 라피엣 경찰은 후속 조치를 두고 일리노이주 마컴 현지 경찰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이가 어떻게 총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사고 총기가 어떤 종류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경찰서에 대한 정치권 부당 개입을 규탄하는 주민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0일 팀 펠팍 주최로 펠팍 타운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민 약 30명이 모여 50여 분간 침묵 시위를 펼치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펠팍경찰서 문제 해결을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 주민들은 펠팍타운의회 원래 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